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런 지시가 있었다. 아,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쯤 그걸 받았죠? 예,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제가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8시 그 지시를 22분에? 받고 네.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보고를 했죠?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 통신 숙선에 대기해라? 그렇습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고요? 예, 그 내용은 아마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직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에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요지였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뭐 잘 지원하면은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 말씀은 아니셨고요. 네.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예,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상계엄.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고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그때 방첩사령관 뭐라 했습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인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반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원 지금 원장님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들었습니다.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엄중한 자리인 만큼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대피티가 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휘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그 사직선회라고 통보했잖아요. 그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영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11시 10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으로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정리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그 국정원장님께서는 그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홍장원 증인께 물어볼게요. 사직서를 내라고 했을 때 본인 입장 같은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뭐 못 내겠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러냐든지 그런 걸 국정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일날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12월 4일입니까? 12월 5일입니다. 5일. 예. 예.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원장님 집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능히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아마 4일, 5일 정도면 비상계엄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한 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테니까 이게 뭔가 국정원의 지시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질이다.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경질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예라고 했고 원장님께서도 사직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사기획관을 방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는 여쭤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네라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원장님은 인사 제청권이 있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을 때 대통령의 뜻입니까?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대화하고 사직서를 내셨습니까? 그야 뭐 팩트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추가로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당일에 그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채널A 뉴스하고 어느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제가 환갑이 났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당일에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일한 겁니까?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제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죠. 근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 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럼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1년 넘게 하여튼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14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조가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없고 누구를 잡아라, 예.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예. 이런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번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방첩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싹 다 잡아들이고 방첩사에 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했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그 목적어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계엄 가능성이라고 얘기는 되는데 이 근거가 뭔가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좀 잠깐 계십시오, 홍 차장님. 홍 차장님은 군 출신이지만 국정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92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네, 군 출신이지만은 거의 국정원 직원이나 진배 없네요. 그러면 여인형으로부터 국정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그러셨습니까? 양경수. 양경수 맞습니다. 네.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상을 좀 설명드릴 수도 예. 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직에 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장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한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을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프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럼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에 동반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하지 않습니다.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당일날 12월 3일날 홍장훈이가 대통령만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정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장님을 비롯한 국정원 내에서.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분을 TV 이외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분석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참모들한테. 보고를 받는데 참모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야 됐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차장이 와서 우리 국정원장님한테 방첩사가 지금 정치인들 잡으러 다닌다고 얘기하면 말 같지도 않으니까 됐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이게 정상이지. 뭐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무슨 정상인데?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뭐 제가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국정원장과 차장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국면 수습에 해당되는 부분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작구 하나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부분이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1차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차장님. 네. 저는 차장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사이에 뭐 저기 어떤 뭐 뉘앙스나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대국정원에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2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차장님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사령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제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2차 계엄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령관들이 내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관 의원님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 조금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는 다소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있는 자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제 추정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 예. 마무리해 주세요. 네, 1분 드리세요. 사람들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의 차장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여기 사령관님들 30여 년 이상 우리 차장님 30여 년 이상 하셨다며 국정원에서 여기도 다 군생활 3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자, 잠시만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여러 과거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일 구헌법에 따른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전국 확대도 참고를 했고 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보입니다. 뭐죠 이게?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조현찬 기무사령관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2017년에 이것도 참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유관기관을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당연히 유관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까 국정원장 얘기한 대로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직속기관이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통하셔야 된다인데 현장에 회의할 때는 이미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수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다 참여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실전에는 바로 증인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고 대통령이 바로 증인에게 이 전화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박수사의 지휘를 따르라. 이제 의문이 풀리십니까? 대통령이 왜 국정원장 빼고 자기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바로 조현찬 기무사령관 문건 보고 그 지시 따른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문건은 처음 봅니다. 그 지금 국정원장님 말씀 들으셨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은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 내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죠? 사유를 한번 자세히 예, 설명해 주세요. 얼마 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원장님께서 간단히 아까 하셨으니까 예, 네. 간단히만.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구하셨고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당에서 특히 대표께서 비상계엄 이후로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 국정원이 군사 관련된 부분이든 한반도의 안보 사항이든 전반적인 사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나 본인이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드리자는 네, 차원에서의 본인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본인이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민주당 관계자나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분들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기자회견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아니 그 양심선언이라고 해서 한번 했었다. 그냥 양심선언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 제가 말하는 게 예, 뭐- 12월 6일 날 네. 정보위원장님께서 전화하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 통화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고 본인의 자체 판단으로 와서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월 6일 날 신성봉 정보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홍 차장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기사니까 그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국회로 와.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물어보셨고 전화로는 말씀 못 드릴 정도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국회로 와 해서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갔어. 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말씀 나오시는 거 보니까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국정원장님이나 1차장께서도 12월 3일 전까지는 비상계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만약에 실제로 비상계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것은 1차장, 2차장, 3차장 중에 누가 챙겨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준비해왔다면 1, 2, 3차장 중에서 누가 그런 정보를 챙겨야 됩니까? 방치하면 됩니까? 지난번 특위에서도 국정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부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현호 의원님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부터 지나치게 추정에 의존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전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런 내용을 전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까 10시 53분경에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11시 좀 넘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전화를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다. 아, 차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군요. 네. 전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의 요지는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방첩사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말씀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에게 국정원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홍정원 차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영 원장께서 홍 차장과 상반된 진술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디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은 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전화 주변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 긴급 정무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원장님께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걸 왜 물어보니까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정원의 앞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 12월 6일자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장님의 인사 제청으로 경질됐습니다. 저는 계속 원장님이 경질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경질하신 겁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10번 넘게 국정원장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 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를 경질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 중립 위반이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법에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남용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제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행위는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 위반이다. 그럼 7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에 국정원 직원의 정치 중립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각 호에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장님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로 판단했다. 이거는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를 경질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무고입니다. 인사제청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날 있었던 저에 대한 경질은 원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하지만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을 고발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그래도 국정원의 넘버원, 넘버2가 제가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멋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음번에 어느 부도장이 국회 뭐 얘기하는데 국회? 너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의 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아까 조선일보 너 왜 오보라고 그랬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너 혼자만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나한테 보고했다 그러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저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또 발언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자, 정리하십시오. 네.